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전해주세요. 예, 오늘은 우리가 안타까운 또 소식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살 경제, 먹고 사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난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소식이 딱 나왔죠. 참 네. 장난입니다. 여하튼 민간 항공기가 이렇게 추락을 하고 하면 대부분이 다 사망이고, 또 그 생각하면 안타깝죠. 다 사망자, 또 유가족, 또 항공사, 아주 어수선한 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또 항공밥을 옛날에 좀 먹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 남보다 좀 더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이스턴 차이나 에어라인의 B737-800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보잉이 한참 여러 가지 문제로 수세에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또 737 맥스가 2, 3년 동안 규제를 받아서 운항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약간 그 규제가 풀리려고 하는 상황. 또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에서 보잉한테 이제 항공기 몇 대 주문하는 상황. 이렇게 돼서 뭔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이 소식이 탁 하는 바람에 그냥 보잉 주가가 월요일 날 3.56%가 그냥 곤두박질 쳤죠. 주당 180 정도 툭 떨어졌어요. 화요일 날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일단 우리가 아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737 맥스 기종은 아니다. 737-800은 맥스보다는 이전 기종이고 이 기종은 아주 안전하게 운항이 잘 되던 비행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이게 무슨 사고 때문에 생긴 건지, 테러 때문에 생긴 건지. 그렇다면 그거는 보잉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이것도 찾아보니까 공중에서 엔진이 뭐가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것이 이렇게 밝혀지고 하면 보잉은 진짜 물론 죽진 않겠죠.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잉에 직접 다니거나 보잉사 주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비행기 하면은 우리 동포들 우리 한국에 저기 올 때 헤엄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배 타고 오신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다 비행기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공 문제는 정말 우리들 살갗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특히 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신경 곤두서는 그런 맞아요. 일입니다. 이 보잉이 세계 최대의 항공사였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게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몇 개 나라들이 합쳐서 에어버스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잉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요 오른쪽 도표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보잉의 인도수입니다. 비행기를 얼마나 진짜 팔았느냐 그거나 마찬가지죠. 딜리버리가. 이건 에어버스 건데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보세요. 보잉이 훨씬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760, 에어버스는 600, 600 이렇게 나가고 2018년까지도 보잉이 806, 에어버스가 많이 따라왔지만 800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2020년, 21년 이때 보세요. 역전됐어요. 에어버스에 보이시죠? 네. 에어버스의 시장 점유율 64%, 보잉은 36% 이렇게 되네요. 네, 물론 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비행기가 굵직굵직한 거기 때문에 몇 대가 주문됐다가 또 몇 대 취소되면 또 실적이 확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2010년 중반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보잉이 우위에 있는데 지금 2020년부터는
이제는 에어버스가 분명하게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보잉은 아시다시피 윌리엄 보잉이라는 분이 1913년대인가 뭐 나무가 많은 지역 시애틀 워싱턴에서 창업을 한 보잉사가 그렇게 크기 시작했죠. 비행기의 역사가 짧은데 우리 현대 문명에서는 운송수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시장으로 이렇게 발전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네. 1997년에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또 하나의 큰 보잉의 경쟁사가 맥도날드 다글라스였어요. DC-10, MD-82 뭐 이런 비행기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보잉 비행기들하고 이렇게 뭐 경쟁하고 이렇게 팔리고 했었는데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거예요. 97년에 맥도날드 더글라스까지 합병한 보잉과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 이 양대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당시 보잉이 그렇게 합쳐지면서 CEO로 필 칸디시라는 분이 딱 발탁이 됐어요. 네. 이제 전문 경영인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이분은 MIT를 나오고 엔지니어 출신의 이제 CEO가 된 거예요. 보잉에 뭐 엔지니어가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현장, 미케닉,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자기와 같은 배경을 가진 분이 CEO로 가니까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 셋이 되죠. 네네. 괜찮았어요, 그때. 그때가 그래도 그 기업 문화가 막 괜찮을 때예요. 기술 향상, 그 다음에 새로운 영감, 개혁, 뭐 개선, 막 이런 거 막 보잉 내에도 뭐 일본의 새로운 경영 방식 뭐 이런 거 도입하기도 하고 뭐 매일같이 그런 뭐 퀄리티 컨트롤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거 팀워크를 나누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도입하고 실제 뭐 보잉 부서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딱 그 사다리 구조 이런 게 무슨 본부 그 밑에 무슨 과 이런 게 아니라 원 동그라미 형태 그런 부서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딱 그 태스크팀 만들어서 부서를 만들고 그 일이 끝나면 쫙 흩어져서 또 다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막 부서도 만들고 막 이런 방식도 적용하고 막 이렇게 뭔가 살아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 보잉 내에도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이렇게 시애틀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한 엔지니어 출신들의 그 분위기를 잘 아는 그런 파가 있고 맥도날드 다글라스에서 합병돼서 건너온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맥도날드 다글라스에서 건너온 파들은 엔지니어라기보다는 경영에 더 관심을 많은 그런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더 버느냐, 수익을 얼마나 더 얻느냐, 여기에 더 막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보잉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개발하자, 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할 것이냐, 막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없애고 빨리빨리 없애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중심을 두고 맥도날드 더글라스 출신들은 이제 수지타산, 야 뭐니 해도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쪽으로 가요. 몇 명의 이제 CEO들이 거쳐난 다음에 이 맥도날드 더글라스 파에 데이빗 칼훈이 CEO로 등극을 합니다. 뭐 등극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분이 바로 데이빗 칼훈이고, 네, 바로 맥도날드 더글라스 파예요. 네. 이분은 출신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하는 거 있죠. 야, 그래요? 주식을 20% 사고 채권을 10% 사고 그다음에 뭐 ETF를 얼마 뭐 소유해서 이거를 뭐 5년 동안 갖고 있으면 이자율이 얼마 되고, 물론 개인도 하겠지만 뭐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를 주로 하던 분이니까 돈 계산하는 데예요. 돈 계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빈 카운터라고 합니다. 빈 카운터. 숫자 계산하고 돈 계산하는. 그래서 맥도날드 다글라스에 온 사람들을 빈 카운터 출신이라고 그러고, 이 시애틀 워싱턴 원래 보잉 출신들은 이제 엔지니어 출신들. 엔지니어. 뭐 이렇게 좀 비교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CEO로 되면서 이제 자꾸 뭐만 하겠습니까? 야, 돈 할 거 아닙니까? 뭐 엔지니어나 이런 데서 막 개발부 같은 데서 뭐 야, 새로 투자해가지고 뭐 연구 좀 하자. 뭐 새로운 머티리얼 또 개발해야 돼.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뭐 CEO가 제가 하는 얘기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경영 얘기를 먼저 하겠죠. 야, 그거 돈 들어가고 그거 해봤자 별로 수익이 없을 것 같으면 하지 마.
야, 지금 우리 적자 이거 안 되겠다. 뭐 적자를 줄여야 돼. 뭐 주주들 눈치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 내 사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안 좋겠죠. 삭막하겠네요. 네, 그러면서 본부도 시애틀, 워싱턴에 오랫동안 있던 그 헤드쿼터도 시카고로 옮겼어요. 인터내셔널 헤드쿼터. 뭐 물론 아직도 주된 공장은 시애틀, 워싱턴에 많이 있어요. 우리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경영을 뭐 하기 위한 일환으로 거기에도 이제 생산 공장이 있고 좀 많은 곳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거의 한 15만 명 됩니다. 전체 직원 수가.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칼훈의 경영으로 계속 가면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림라이너 같은 거, 그다음에 막 더블데크로 147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캐빈이 이중으로 되는 거 있죠. 2층으로 돼가지고 막 무슨 떡두꺼비 같이 생긴 비행기 있죠. 뭐 그런 어머. 거 만들고 네네. 보셨죠, 막. 네네네네. 막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것들이 차질이 자꾸 생겨요. 어, 그러면서 지연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그 생산을 하던 것들에 자꾸 결함들이 자꾸 발견되고, 그러다가 비행기는 원래 이제 초도 비행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항상 그 퍼스트 플라이트 해가지고 테스트 플라이트, 뭐 롤아웃은 뭐냐면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초도 상품을 만들고 나면은 경납고 D4를 쫙 빠져 나오는 거 이제 운전해가지고 그걸 보고 롤아웃 세레모니, 그때 되면 디자인이 다 완성되고 초도 상품이 만들어져서 이제 큰 세레모니를 합니다. 막 엔지니어들이나 네. 항공사 사장들 모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플라이트를 해야 돼요. 초도 비행 해야죠. 네. 겁나겠죠.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네네. 파일럿이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륙도 해보고 선회도 해보고 착륙하고 하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 몇 건의 이제 문제들 발생하면은 뭐야 뭐 오른쪽 날개에서 소리가 나고 뭐 약간 뭐 조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뭐 하면은 또 고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 FAA에 뭐 검사를 거치고 다 해가지고 안전 입증됐을 때 이제 항공사한테 딜리버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자꾸 문제들이 생기면서 뭐 수문을 받은 것도 저 딜리버리가 딜레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보잉사는 자금 압박도 커지죠. 항공 회사들, 그러니까 에어라인들이 이 항공 제작사한테 주문할 때 돈 한 푼 안 내요. 말로 그래요? 나 20대 주문할게. 그 대신 이게 뭐 거의 다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보잉사는 열심히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사면. 야, 나 못 사. 그러면 그걸 땡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도 또 돈도 대주고 또 뭐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지. 그런데 네. 회사 같은 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일반 금융권에서도 또 대출을 해주죠. 뭐 금방 무너지고 그럴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쌓이면은,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은 압박도 생기죠. 아무래도. 예,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찰스톤에서 이미 공장에서 몇 번 문제가 생겼어요. 천여비행 하다가 퍼스트 플라이트 하다가 뭐 새가 엔진에 조금 부딪혀가지고 또 뭐 작은 사고가 나가지고 뭐 다시 착륙한다든가, 또 뭐 어떤 엔진을 쌓는 그런 카울링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 데서 또 약간 결함이 생겨가지고 비행 중에 그게 떨어져 나갈 위험도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판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자꾸 쉬쉬하고 별거 아니야,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어요. 다. 그래가지고 저 찰스톤의 공장장은 한번 해임도 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데이빗 칼빈이 지금 하면서 아까 얘기한 737 맥스가 말레이시아 항공하고 그 2번이나 떨어졌잖아요. 1년간에. 그래가지고 다 저기 비행 금지가 처분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 데이빗 칼빈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서 아주 철저하게 밝혀내서 빠른 개선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더 멋진 비행기를 여러분들한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 임기가 다 됐는데 이사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임기 때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법을 바꿔서
이 CEO의 임기 기한 자체를 한 70 몇 세까지 늘릴 테니까 너 그냥 더 있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언론 같은 데서 비난이 본물이 쏟아졌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CEO가 빨리 알아서 나가든가 해야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람 몇백 명이 죽고 아, 그럼요. 부대가 떨어졌고 그것은 뭐 사고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설계 문제나 비행기 제작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고 또 새로운 CEO가 들어와서 뭔가 혁신하고 개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많은 CEO의 임기를 법까지 바꿔가면서 연장까지 해준다. 이러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까 본 그 사람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약간 뭔가 상황이 나아지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중국 항공사에서 737-800이 다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737 맥스가 아니라는 점이 약간은 보잉한테는 안심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도 이 수직 낙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테러리스트라면은 적어도 뭐 티격태격하면서 관제탑에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여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체 결함도 그렇지. 뭐 기체 결함이 꽝 터지는 거 아니고서야 기관사들이 관제탑에 얘기를 하거든요. 야, 여기 좀 문제가 있어. 보도가 떨어지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무리 문제가 돼도 비행기는 글라이딩, 활강을 좀 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날개 두 개가 완전히 뚝 떨어졌어도 뭐 몸통으로도 그냥 어떻게 활강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마치 작정이나 한 듯이 나는 수직으로 노즈 다이빙을 내가 해버리겠다.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가 볼 때는 이 크래시 되기 전에 추락 땅하고 부딪히기 직전 속도가 760마일 per hour. 이거는 음속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꽝 부딪혔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찾기도 힘들고 너무나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이 조사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이유지? 블랙박스 하나를 찾긴 찾았대요. 그런데 이 충격이 커도 너무 크니까 이 과연 블랙박스조차도 그 안에 내용물이 제대로 있을지 그것도 의구심 가고 또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3개를 찾아야 된다는데 그 조종실 내 것과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을 과연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관심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스몰 비즈니스야 뭐 무슨 뭐 여기가 무슨 경영진이 따로 있고 무슨 뭐 엔지니어 부분 따로 있고 생산 부분 따로 있고 구매 부분 따로 있고 뭐 우리 어카운팅 따로 있고 그러지 않죠. 머리는 CEO고 오른쪽 팔은 구매부고 왼쪽 팔은 회계부고 다리는 생산부고 뭐 그렇지. 한두 명이서 다 해야 되니까 물론 대기업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이 회사 기업 문화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CEO들이 몇백만 불씩 연봉 받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분들이 밑자락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아까 그 국무장관 울브라이트처럼 네. 10년 대기, 20년 대기 밑자락을 깔아줘야 그 방향으로 어떤 그 국가나 기업이 가요. 그리고 그 분위기대로 가면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야말로 어떤 분위기가 잘 돼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신바람 나가지고 야 뭐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뭔가 기업이 돌아가고 결과가 나오는 거고 네. 뭔가가 기업에서 CEO나 이런 데가 기업 문화를 위축하게 하고 뭔가가 뭐 디프레스 되게 하고 이러면은 사고로 연결되고 경영 적자로 연결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작은 스몰 비즈니스도 비록 한 명이나 서너 명이 다 하는 비즈니스지만 이런 면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나 혼자인데 뭐 어제 술 잔뜩 먹고 요새 기분도 안 좋고 맨날 마누라 구박이나 하고 그래서 풀 죽은 상태로 그냥 가게 가가지고 신경질이나 쩍쩍 내고 손님 앞에서 욕이나 쌓고 이러면 그 가게도 분명히 그 잘못된 CEO가 큰 기업을 망치듯이 뭐 분명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큰 기업은 그래도 옆에서 그 귀뜸이라도 해주고 어드바이징이라도 해주겠지만 뭐 혼자 하는 데서는 자기가 그대로 그
받아 써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동시키는 거죠. 야, 내 이래서 되겠냐? 동기부여하고, 야, 뭐 좀 더 해보자. 손님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해주면서 손님 더 끌고 또 뭐 서비스 질도 높이고 기계나 뭐 하나를 더 사가지고 서비스도 높이고 이익도 더 올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거. 우리 일하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지만 이런 분들 좀 더 인커리지 시켜가지고 더 자발적으로 신나게 일하게 하고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자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보잉에 대한 평가는 저 개인으로부터 나온 평가고 또 언론에서 나온 거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죠. 물론 뭐 이러다가 보잉이 또 갑자기 그 데이비 카든이 뭔가 잘해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늘 어떤 사안에는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견해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동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 말씀 드렸고요. 또 이 얘기를 잠깐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김영훈 교수님이 대한민국 선거 얘기했는데 대한민국도 뭐 정치가 별거야 뭐 그래도 다 기업이랑 한류 문화 알아서 다 굴러갈 거야 하지만 또 누가 합니까? 이 정치권에서 뭔가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자꾸 정치권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오히려 일반 기업이나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문화활동가나 한국민들 전체를 좀 귀찮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풀죽게 하고 하면은 이 잘 나가던 부분이 정말로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를 뽑고 정치권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 이거 그냥 남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전 분명하게 생각됩니다. 이게 보잉 737-800 추락 소식, 그다음에 보잉과 에어버스의 관계, 또 보잉 경영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먹살경제 270화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